새벽 5시였습니다. 골목에는 리어카 바퀴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바퀴가 작은 돌멩이를 건드릴 때마다 짧고 둔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불래 씨는 그 소리에 맞춰 걷고 있었습니다. 62살. 한때 남편 사업을 뒤에서 바쳐온 여자. 지금은 새벽마다 이 골목을 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멈췄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쥔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10m 앞 골목 끝 재활용 수거함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코트, 반듯한 어깨, 등이 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다른 봉투였습니다. 손때가 타 있었지만 풀칠한 부분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뜯긴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한 번도 안 뜯었어요. 박불래 씨는 그 봉투를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던진 것이었으니까요.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왜 20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열지 않았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리어카 바퀴가 멈추자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불래는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장갑이 없는 오른손이 새벽 공기에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새벽이었는데도 손끝이 시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릎도 좋지 않았습니다. 오르막에서 한 번씩 멈추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골목은 괜찮았습니다. 평지였고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새벽에 지나는 차가 없었습니다. 불레가 가장 오래 다닌 구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수거인인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이 골목을 도는 사람은 불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역이 겹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눈을 피하며 지나치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것이 규칙이었고 늦게 온 사람은 기다리거나 돌아가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불레는 리어카를 세우고 잠시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가면 그 다음에 가면 됐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서두를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장 코트였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짙은 남색. 새벽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원단의 결이 보일 만큼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구두 뒤꿈치가 아스팔트에 닿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폐지를 수거하는 사람이 그런 옷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자세로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불레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리어카 바퀴 소리도 느려졌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그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불레는 그 순간 리어카 손잡이에 힘을 줬습니다. 쥐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손잡이를 놓으면 뒤로 밀릴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손잡이를 쥐고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게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0이 넘은 얼굴이었습니다. 불레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살이 약간 빠져 있었고 눈가에 잔줄이 생겼습니다. 입술이 얇아 보였습니다. 새벽 추위 때문인지 오래 서 있었기 때문인지 혈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레는 알아봤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매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눈을 살짝 좁히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지수였습니다. 불레의 손등 위로 힘줄이 올라왔습니다. 리어카 손잡이가 미세하게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지수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걷지도 않았습니다. 불레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불레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돌아서는 사람이었다면 불레도 다음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지수는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불레가 소리를 질러도 봉투를 던져도 지수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방식이 불레를 오히려 더 힘들게 했습니다. 화를 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손때가 타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봉투 겉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투는 그대로였습니다. 풀칠한 부분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뜨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불레의 시선이 봉투에 닿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단단하게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안에서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든 채로 불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인지 그냥 서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봉투의 낡은 표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불레는 그 불빛을 봤습니다. 봉투를 봤습니다. 봉투의 모서리를 봤습니다. 새벽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바퀴 소리도 바람도 지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만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공기 속에서 리어카 손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여전히 빨간 채로. 불레가 처음 지수를 본 건 봄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데려왔을 때 지수는 현관에서 한 발짝 들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눈을 마주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불레는 그 잠깐을 봤습니다. 불레는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손을 봤습니다. 손끝이 거칠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일한 손이었습니다. 오래, 많이 일한 손이었습니다. 불레는 그걸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기 때문에 더 조여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처음 이 집 현관에 들어섰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손끝이 거칠었습니다. 그때도 눈을 마주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도 목소리는 작지 않았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기억을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을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지수에게 짐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박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들어오던 날 태수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밥은 먹었냐? 오는 길에 힘들지 않았냐? 어머니한테 인사 잘 드려라.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불레는 부엌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냄비 뚜껑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뚜껑이 냄비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짧은 쇳소리를 냈습니다. 불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태수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불레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국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불레가 지수에게 처음 소리를 지른 건 결혼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국이 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태수가 먼저였습니다. 요리도 제대로 못하냐고 태수가 말했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불레가 지수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수의 말 위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빠르고 크게. 지수에게 향하는 말이 태수의 말을 묻을 수 있도록, 식탁 위에 태수의 목소리가 남아있지 않도록. 지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불레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불레는 소리를 지르고 나서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밥상 모서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태수는 국그릇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부엌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이미 끝났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근 채였습니다. 물을 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창 너머 골목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끊겼습니다. 형광등이 부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빛 아래 서서 싱크대 앞을 바라봤습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싱크대에 가지런히 엎어놓은 그릇들, 자신이 닦아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낯설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인지는 그때는 불레 자신도 분명히 몰랐을 겁니다. 그냥 오래 서 있었습니다. 부엌 불을 끄기 전까지. 결혼 첫해 불레는 지수를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4시에 깨웠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불레가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한 번 했습니다. 세게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수는 그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려야 불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수가 먼저 일어나 있지 않으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번째 노크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오래 기다린 후에 왔습니다. 그 기다림이 더 무거웠습니다. 친정에 가는 날엔 시간을 재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저녁 6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전화를 했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밥은? 그게 다였습니다. 그 두 글자 뒤에 오는 침묵이 나머지를 다 말해줬습니다. 지수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손에 핸드폰을 쥔 채로 친정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처럼. 지수의 친구가 집에 오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님 치를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꺼낼 때마다 불레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지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습니다. 불레는 그 전화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지수가 받은 월급 통장을 불레가 한 번 본 건 우연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잠깐 올려져 있었습니다. 불레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살림비 요구 금액이 2배가 됐습니다. 지수는 군말 없이 냈습니다. 아들 민주는 어느 날 저녁 불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지수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민준이 불레에게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불레는 민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끊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하는 거 내가 왜 따지냐?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높지 않았습니다. 높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수는 민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더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불레는 그 장면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수가 민준을 말리는 손, 민준이 불레를 향해 무언가 더 하려다가 멈추는 것.
불내 때문이 아니라 지수 때문에 멈추는 것. 불내는 그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불내를 독한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반찬 가게 앞이었습니다. 옆집 여자와 이웃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말이었습니다. 불내가 지나가는 걸 알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내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본 봉투를 두 손으로 나눠 들고 걸었습니다. 한 손이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그쪽 어깨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독한 시어머니. 불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준이 지수에게 처음으로 우리 나가서 살자고 한 건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불내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복도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게 말하는 사람처럼 들렸지만 복도에서는 다 들렸습니다. 지수야, 우리 나가서 살자. 이러고 살면 안 되잖아.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물컵을 든 채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불내는 알 것 같았습니다.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불내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더 독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빨라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없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끝내야 하는 사람처럼 반찬을 더 자주 치웠습니다. 지수에게 잔소리를 더 자주 했습니다. 목소리를 더 자주 높였습니다. 그러나 불내의 눈은 지수를 향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도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눈치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녁이었습니다. 지수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물에 잠기고 헹궈지는 소리가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끊기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불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와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 태수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을 지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멈췄습니다. 불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부엌 입구가 시야 끝에 걸렸습니다. 태수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 옆에 섰습니다. 가까이. 수고해. 목소리가 가벼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불내의 귀에 닿았습니다. 불내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있었습니다. 리모컨 버튼이 손바닥에 눌렸습니다. 지수의 몸이 살짝 틀렸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당겨지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물을 잠그려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그릇을 집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틀렸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불내는 그것을 봤습니다. 소파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불내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걷는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보이지 않도록 걸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컸습니다.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이 술 사온다고 했는데 안주 준비해야지. 거기서 뭐해? 부엌 안으로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소리가 물소리를 덮었습니다. 지수가 돌아봤습니다. 태수가 손을 걷었습니다. 불레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로 나왔습니다. 불레는 그 냉기를 정면으로 받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찬장 위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냉장고 안의 불빛이 불레의 얼굴을 하얗게 비쳤습니다. 태수의 슬리퍼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부엌에서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거실을 지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불레는 냉장고에서 두부 한 모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습니다. 지수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와 칼소리가 섞였습니다.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불레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지수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불레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번 오늘 친정 가 있어. 이유를 묻기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불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신발장 문이 열리는 소리, 신발을 꺼내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닫히는 소리. 불레는 자기 방 안에 있었습니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잠깐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부엌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수의 방에서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불레는 그 조용함 속에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태수의 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태수의 방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불레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문에 닿기 직전에 손을 걷었습니다.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낮고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불레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골목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레는 그 불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지수가 열었던 방 창문과 같은 방향의 바람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불레는 아침 일찍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열지 않는 서랍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몇 개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불레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불레만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몰랐습니다. 태수는 더욱 몰랐습니다. 불레는 봉투 겉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접었습니다.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풀칠을 했습니다. 손으로 꾹 눌러 붙였습니다. 봉투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앞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민준이 없는 날을 골랐습니다. 민준은 그날 오전부터 약속이 있었습니다. 불레가 먼저 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친구들 만나지 않냐? 젊을 때 많이 다녀라. 민준은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불레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나와봐.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면서 불레를 봤습니다. 불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봤습니다. 그리고 불레를 봤습니다. 앉아. 지수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불레는 지수의 그 자세를 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불레 앞에 앉을 때마다 지수는 항상 그렇게 앉았습니다. 등을 세우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먼저 말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불레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겨울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베란다 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바닥 어딘가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불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하고 헤어져.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불레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그 눈을 마주보면서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지수 앞에 던졌습니다. 이걸로 꺼져. 봉투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지수 앞에 멈췄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불레를 다시 봤습니다. 불레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집어. 지수는 봉투를 집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안을 열려는 것처럼 손가락이 봉투 입구로 갔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일어섰습니다. 불레는 소파에 앉은 채로 있었습니다. 지수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옷장 문 소리가 났습니다. 불레는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하나씩 들었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였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급하지 않은 사람처럼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레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지수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리가 끊겼습니다. 신발 신는 소리도 가방을 고쳐드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불레는 그 잠깐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지수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불레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등을 더 세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불레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베란다 창이 다시 떨렸습니다. 불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지수의 신발이 없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불레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는 중이었습니다.
지수 어디 갔어? 불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수 어디 갔냐고. 보냈어. 민준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불레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랬냐고, 무슨 권리로 그랬냐고, 지수가 뭘 잘못했냐고. 불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불레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도 막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3개 닫혔습니다. 불레는 부엌에 남았습니다. 가스불을 껐습니다.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불이 꺼진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놓였습니다.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불레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 태수의 방 쪽을 한번 봤습니다. 복도 끝, 불이 꺼진 방이었습니다. 태수는 민준이 소리를 지르는 동안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 민준은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왔다가 하루 만에 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불레는 왜 빨리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더 있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이 신발을 신고 나가면 현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민준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수가 병이 난 건 그로부터 몇 년 후였습니다. 처음엔 허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무릎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었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불레가 옆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의자는 딱딱했습니다. 불레는 번호표를 쥐고 기다렸습니다. 태수의 이름이 호출될 때까지, 검사실에서 나올 때까지. 태수가 완전히 드러눕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던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불레는 그 조용함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 씹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삼킬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과 편한 것이 같은 모양일 수 있다는 걸 불레는 그때 알았습니다. 간병은 불레가 혼자 했습니다. 민주는 멀리 살았습니다. 자주 올 수 없었습니다. 불레는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기저귀를 갈고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았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계속했습니다. 태수가 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태수가 불레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불레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천장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있냐? 불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를 말하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태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불레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태수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태수가 죽고 나서 불레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민준이 내려왔습니다. 사흘 동안 옆에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민준이 다시 올라가던 날 불레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민준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불레를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불레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가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쓰러진 건 태수가 죽고 2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불레는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택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민주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불레는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기계들이 민준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습니다. 불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한번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불레를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불레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의 손이 불레의 손을 쥐는 힘이 약했습니다. 말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불레는 그 입술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불레는 민준의 손을 쥔 채로 있었습니다. 옆으로 비켜야 했습니다. 불레는 손을 놓았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오후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레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민준의 입술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일들이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남편 태수가 남긴 빚이 있었습니다. 불레가 모르는 빚이었습니다. 사업을 접은 후에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집이 넘어갔습니다. 불레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떨 힘이 없었습니다. 반지하로 갔습니다. 습기가 많았습니다. 겨울에 벽에 물이 맺혔습니다. 그 다음엔 쪽방으로 갔습니다. 좁았습니다. 그 다음엔 지금의 골목 근처로 왔습니다. 반지하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기 시작한 건 그해 겨울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무거웠습니다. 무릎이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몸이 익숙해졌습니다. 무거운 것도 새벽의 추위도 사람들의 시선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보다가 불레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봉투 안에 자신이 무엇을 넣었는지 지수가 알기는 했을까? 뜯어봤을까? 아니면 버렸을까? 아니면 아직 가지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계속 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천장을 봤습니다. 새벽 골목이었습니다. 지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불레 쪽으로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불레는 받지 않았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쥔 채로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쇠냄새가 손바닥에 배어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봉투를 받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한 번도 안 뜯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거실에서 불레 앞에 앉아 있을 때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불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뜯으려고 했는데요. 잠깐 멈췄습니다. 뜯으면 진짜 끝날 것 같아서 못 뜯었어요. 골목에 바람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불레는 그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들으면서 봉투를 받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봉투는 그대로였습니다. 모서리가 닳았습니다. 손때가 탔습니다. 그러나 풀칠한 부분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불레가 손으로 꾹 눌러 붙였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수가 봉투를 불레의 리어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리어카 위에 놓인 봉투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봉투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과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편지를 넣고 풀칠을 하고 지수 앞에 던지던 날과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블레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풀칠한 부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골목의 새벽 공기 속에서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채권 증서 묶음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종이에 배어 있었습니다. 블레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접혀 있는 편지였습니다. 블레의 글씨로 쓴 것이었습니다. 블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20년 전 새벽에 혼자 쓴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던 날의 글씨였습니다. 그래서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나도 20년을 버텼다. 너는 버티지 마라. 이 돈은 내가 시집 올 때 갖고 온 것이다. 내 것이다. 너한테 주는 것이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아들은 아비를 닮았다. 나는 아들을 믿지 않는다. 너는 나가서 잘 살아라. 블레는 편지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블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그러나 지수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처음 들어온 날부터 민준이 없는 날을, 블레가 자신을 부엌으로 내몰던 날들을, 블레가 소리를 지르면 아버님이 방으로 돌아가던 것을, 블레가 자신을 친정으로 내보내던 날 밤 방에 혼자 남게 되지 않았던 것을 블레는 듣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말이 끝났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두 사람 위에 있었습니다. 블레는 채권 증서를 받습니다.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받습니다. 20년 동안 뜯리지 않은 채로 있었던 봉투였습니다. 지수가 들고 다닌 봉투였습니다. 버리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블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리어카 옆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였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블레는 봉투를 두 손으로 쥔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등이 구부러졌습니다.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블레가 소리내어 우는 것은 20년 만이었습니다. 태수가 죽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눈을 감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집이 넘어가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골목 아스팔트 위에서 리어카 옆에서 20년 전 자신이 던진 봉투를 두 손으로 쥐고 앉아서 소리가 났습니다. 골목에 그 소리만 있었습니다. 지수는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블레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블레가 우는 동안 지수는 옆에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블레의 울음이 잦아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것도 멈췄습니다. 블레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거칠고 빨간 손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빛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이 끝나려는 것인지 하늘 끝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닌 다른 빛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었습니다. 블레는 그 빛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지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코트 무릎 부분을 손으로 털었습니다.
아스팔트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번 털었습니다. 그리고 불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불레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40이 넘은 손이었습니다. 20년 전보다 손마디가 굵어졌습니다. 그래도 일한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레가 처음 알아봤던 손이었습니다. 현관에서 고개를 숙이며 들어오던 날 불레가 눈여겨봤던 손이었습니다. 불레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혼자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던 것이 무릎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불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지수는 손을 거두지 않고 기다리다가 불레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레가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채로 앞을 봤습니다. 지수가 옆에 섰습니다. 불레의 반걸음 뒤에 앞서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서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조금 뒤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 바퀴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소리였습니다. 불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두 사람 위를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골목 끝 재활용 수거함 앞에 왔습니다. 불레가 멈췄습니다.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바퀴 소리가 멈췄습니다. 불레는 손잡이를 잡은 채로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손을 뗐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리어카 손잡이에서 먼저 손을 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리어카를 세우고 폐지를 실으면서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지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씻지 않은 채로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수는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레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를 두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거함 앞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몸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이기도 했고 그럴 이유가 없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지수가 따라갔습니다. 불레의 반걸음 뒤에서 같은 속도로 따라갔습니다. 리어카는 수거함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오는 골목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허공에 있었습니다.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재벌 앞에 선 산속 소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평생의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눈이 내리기 시작한 초겨울이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어요. 산 깊숙한 곳에 비닐과 나무판으로 덧댄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강태사는 13살 소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 태사는 눈을 떴어요. 오두막 안은 추웠습니다. 연탄 난로가 있었지만 연탄을 아껴야 했어요. 태사는 두꺼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바구니와 칼을 들었어요.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태사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여기저기 토끼 덫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한 마리가 걸려 있었어요. 오늘은 운이 좋네. 태사는 토끼를 바구니에 넣고 계속 걸었습니다. 약초가 자라는 곳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약초를 캐며 태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산은 조용했어요.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사는 이 조용함이 좋았어요.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산에서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말이 많으면 약해진다고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었지만 태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점심때쯤 태사는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박복래 할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태사나 왔니? 복래는 68세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눈빛을 가졌어요. 네, 할머니. 태사는 바구니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많이 캤구나. 토끼도 한 마리 잡았어요. 복래는 태산이 가져온 약초와 토끼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 라면과 연탄을 줬어요. 태산아, 라면 좀 더 가져가라. 요즘 날씨가 무서워. 눈이 많이 올 것 같아. 괜찮아요. 저는 산에서 살아요. 태사는 라면 몇 개와 연탄 몇 장만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으면 빚진 것 같아서 싫었어요. 복래는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태산아, 너 어릴 때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 복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듣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렸어요. 저 가볼게요, 할머니. 그래, 조심히 가거라. 태사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복래는 문 앞에서 태산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산으로 돌아가는 길, 태사는 생각했습니다. 부모, 기억 안 난다. 대신 산이 기억한다. 태사는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4살 때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무슨 사고인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복래 할머니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두막으로 돌아온 태사는 연탄을 난로에 넣었습니다. 불이 붙자 방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벽에는 낡은 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철로 된 펜던트요. 태산이 유일하게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목걸이였습니다. 복래 할머니가 태산을 처음 발견했을 때 목에 걸려 있었다고 했어요. 태산은 가끔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어요. 펜던트 뒷면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자신의 유일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사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토끼는 내일 먹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태사는 창문 너머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올 것 같아. 태사는 연탄을 확인했습니다.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사는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래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 태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사고였을까?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태사는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은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산에 못 가겠네. 태사는 오두막 안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연탄을 조금 더 넣고 토끼를 손질했어요. 점심때쯤 눈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바람도 세어졌어요. 태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보았습니다. 눈보라가 오려나? 태사는 불안했습니다. 눈보라가 오면 며칠 동안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연탄과 식량이 걱정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눈은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바람은 오두막을 흔들었습니다. 태사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녹이며 밖을 걱정했어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비명 같았어요. 태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사람이었어요. 태사는 두꺼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산길 아래쪽이었어요. 태사는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눈밭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태사는 눈밭에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이었어요.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차여 있었어요. 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네. 태사는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새파랬어요. 입술은 보라색이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어요. 노인의 손에는 작은 기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위성 전화기였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사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이름 하나가 떠 있었어요. 윤도균. 그 이름 밑에는 작은 글씨로 대륙건설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산의 귀가 웅하고 울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륙건설? 태산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술을 마실 때마다 뱉던 이름이었어요. 그 대륙건설이 너희 부모 잡아먹은 거야. 산을 갈아엎다가.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하다가 울었습니다. 태사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대륙건설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윤도균? 부모님을 죽게 만든 회사의 회장? 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허리에 찬 작은 칼을 만졌어요.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죽는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노인은 1시간도 버티지 못할 거였어요. 살리면 또 누군가가 죽는다. 태사는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얼굴,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하지만 분명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태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그때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어요. 물 좀.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태사는 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했어요.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노인은 태산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제발, 살려줘. 노인의 손이 떨리며 태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게. 태산은 낮게 말했습니다. 산에선 돈이 종이에요. 노인이 기침을 했습니다. 입에서 피가 섞인 침이 나왔어요. 손수건을 꺼내 입을 닦았는데 하얀 손수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나 길을 잃었어. 제발.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태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두막이 보였어요.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저기 가면 연탄 난로가 있고 따뜻한 물이 있었어요. 벽에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철로 된 펜던트, 태산의 유일한 물건.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안다. 태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태산은 눈을 떴어요. 일어나세요. 태산은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힘이 없었어요. 태산은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태산은 13살이었고 노인은 어른이었어요. 하지만 태산은 산에서 자랐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눈보라를 헤치며 태산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눈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0분쯤 걸어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태산은 노인을 안으로 들였어요. 문을 닫자 바람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태산은 노인을 난로 옆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연탄을 더 넣었어요. 불길이 커졌습니다. 노인은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태사는 물을 데웠습니다. 약초를 넣어 차를 만들었어요. 따뜻한 차를 노인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삼켰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노인의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았습니다. 숨도 고르게 쉬기 시작했어요. 태사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왜 살렸을까? 태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태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밤이 되었습니다. 눈보라는 계속되었어요. 태사는 노인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가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사는 듣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칼은 여전히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거였어요.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눈보라는 조금 잦아들었어요. 태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태사는 노인을 다시 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지? 태사는 고민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보라는 멈췄지만 바깥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태사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노인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조금씩 잡혔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태산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태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다시 누웠습니다. 자네가 날 살려준 건가?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노인은 태산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네. 이름이 뭔가? 강태산이요. 태산. 좋은 이름이야. 노인은 기침을 했습니다. 태산은 물을 떠서 노인에게 건넸어요. 노인은 천천히 마셨습니다. 나는 윤도균이야. 태산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놀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자네는 혼자 사나? 네. 부모님은? 태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윤도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하네. 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난로에 연탄을 더 넣었어요. 윤도균은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오두막, 비닐로 덧댄 벽, 작은 난로. 가난한 삶이 한눈에 보였어요. 자네는 왜 이렇게 사는 건가? 산이 편해서요. 가족은 없고? 없어요. 윤도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겠구나.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초차를 다시 끓였어요. 이거 드세요. 몸에 좋아요. 윤도균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고맙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난로 소리만 들렸어요. 윤도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어. 등산하다가 눈보라를 만났지. 혼자 오셨어요? 아니, 수행원이 함께였는데. 헤어졌어. 윤도균은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배터리가 나갔나 보네. 태사는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충전할 수 없어요. 여기는 전기가 없어요. 그렇겠지. 윤도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조대가 찾으러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구조대가 오면 이 사람은 떠난다.
그리고 다시는 안 볼 거야. 태사는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을 죽게 만든 회사의 회장. 하지만 지금 눈앞에 놓이는 그냥 약하고 늙은 사람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태사는 라면을 끓였어요. 2그릇을 만들어 하나는 윤도균에게 줬습니다. 미안하네. 이런 걸 먹게 해서. 괜찮아요. 저는 늘 이렇게 먹어요. 2사람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윤도균이 말했습니다. 맛있구나.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라면 먹어본다. 태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윤도균은 다시 누웠습니다. 아직 몸이 약했어요. 태사는 밖으로 나가 장작을 모았습니다. 연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장작도 준비해야 했어요. 1시간쯤 지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윤도균은 잠들어 있었어요. 태사는 벽에 걸린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철로 된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태사는 펜던트를 내려 손에 쥐었습니다. 뒷면을 확인했어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그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태사는 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윤도균이 깨어났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태사나. 네. 자네. 학교는 안 다니나? 안 다녀요. 왜? 돈이 없어요. 그리고 배울 게 없어요. 윤도균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배워야 해. 세상은 넓어.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도균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 가난했어. 아무것도 없었지. 하지만 공부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회장님이시죠? 태산이 물었습니다. 윤도균이 놀라 태산을 보았어요. 어떻게 알았나? 위성 전화기에 적혀 있었어요. 대륙건설 회장이라고.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대륙건설 회장이야. 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지 않아. 윤도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많은 실수를 했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지. 태산은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업하면서 사람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했어. 그래서 사고가 났지. 윤도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쳤어. 죽기도 했어. 내 잘못이야. 태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걸까?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 윤도균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하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어. 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찬 칼을 만졌어요. 이 사람을 정말 살려야 하나? 태사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사는 약초를 더 달여 윤도균에게 주었어요. 윤도균의 몸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약초는 어디서 구하나? 산에서 캐요.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 마을 구멍가게 할머니요. 저를 키워주셨어요.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분이시구나. 태사는 대답하지 않고 약초를 계속 다렸습니다. 윤도균이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태산이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윤도균은 눈을 감았습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태사는 윤도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살기 위해 하는 말일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난로에 불이 타닥거렸어요. 태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빛에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어요. 태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산이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남자는 윤도균을 보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고 눈빛은 냉랭했어요. 윤도균이 눈을 떴습니다. 상구야, 왔구나. 네, 회장님.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최상구는 윤도균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최상구는 태산을 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회장님을 구해준 거냐? 네. 최상구는 태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시하는 눈빛이었어요. 애야, 비켜. 너 같은 애가 손 떼면 문제된다. 태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안 돼요. 회장님은 아직 약하세요. 최상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야. 비켜. 최상구는 태산을 밀쳐냈습니다. 태산은 뒤로 비틀거렸어요. 최상구는 윤도균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시죠. 헬기가 대기 중입니다. 윤도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힘들어. 조금만 쉬자. 안 됩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최상구의 목소리는 강압적이었습니다. 태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최상구의 태도가 수행원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윤도균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했습니다. 최상구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위성 전화기였어요. 밖으로 나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태산은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최상구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네, 내일 아침 기사 나가면 끝입니다. 회장 실종, 산에서 저체온으로. 태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애 하나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처리하면 돼요. 태산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을 죽이려는 거야? 최상구가 통화를 끝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산은 재빨리 난로 앞으로 갔어요. 최상구는 윤도균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시죠. 내일 아침에 가시면 됩니다.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최상구는 태산을 보았습니다. 애야, 너는 밖에 나가 있어. 여기 제 집인데요. 시끄러워. 나가. 최상구가 태산의 팔을 잡았습니다. 밖으로 끌어냈어요. 오늘 밤은 밖에서 자. 안 들어와도 돼. 하지만 닥쳐. 최상구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태산은 밖에 남겨졌어요. 밤은 추웠습니다. 태산은 오두막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최상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상구는 지키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거였어요. 태산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최상구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최상구는 약병을 열어 물에 타려고 했습니다. 윤도균이 마실 물이었어요. 태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그거 뭐예요? 태산이 소리쳤습니다. 최상구는 놀라 약병을 떨어뜨렸어요. 너 밖에 있으라고 했잖아. 그거 독약이죠? 태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상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알아? 애 따위가. 최상구는 태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오두막 벽에 밀쳤어요. 태산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윤도균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상구야, 멈춰. 회장님은 이제 끝났습니다. 최상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장님이 죽으면 회사는 제 겁니다. 유원장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윤도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상구야,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믿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최상구는 윤도균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은 너무 오래 사셨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그때였습니다. 난로 옆에 있던 연탄이 툭 떨어졌어요. 불씨가 튀었습니다. 비닐로 덧댄 천막 한쪽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태산이 소리쳤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오두막은 나무와 비닐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불에 약했습니다. 태산은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데었어요. 윤도균은 연기를 마시며 기침했습니다. 최상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장님, 나가세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태산은 윤도균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하지만 윤도균은 힘이 없었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오두막 천장까지 불길이 치솟았어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어요. 태산은 윤도균을 일으켰습니다. 힘을 다해 끌어안았어요. 회장님, 나가야 해요. 윤도균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태산은 윤도균을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문을 막고 있었어요. 다른 길이 있어야 하는데. 태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이 있었어요. 작았지만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산은 칼을 꺼내 창문의 비닐을 찢었습니다. 구멍이 생겼어요. 회장님, 여기로 나가요. 태산은 윤도균을 밀어냈습니다. 윤도균이 창문 밖으로 떨어졌어요.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태산도 재빠르게 창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베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태산은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윤도균은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태산은 윤도균을 일으켰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윤도균은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오두막은 완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최상구는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오두막이 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태산은 최상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죠. 회장님을 죽이려고. 최상구는 태산을 보았습니다. 비웃는 표이었어요. 증거 있어? 애 하나 말로는 아무도 안 믿어. 위성 전화 통화 기록이 있어요. 그걸 누가 믿겠어? 넌 산에서 혼자 사는 애잖아. 최상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회장님도 끝이야. 화재로 사망. 완벽하지. 태산은 윤도균을 보호하며 섰습니다. 허리에서 칼을 꺼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최상구는 웃었습니다. 칼? 그걸로 뭘 할 건데? 최상구는 주머니에서 더 큰 칼을 꺼냈습니다. 등산용 칼이었어요. 내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태산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제가 지킬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최상구가 달려들었습니다. 태산은 옆으로 피했어요. 최상구의 칼이 태산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아! 태산은 비틀거렸습니다. 최상구가 다시 달려들려는 순간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산아!
복내 할머니였습니다.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최상구는 멈췄습니다. 증인이 나타난 거였어요. 할머니, 태산이 소리쳤습니다. 복내는 헐떡이며 가까이 왔습니다. 오두막이 타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태산아, 너 괜찮아? 네, 할머니. 근데 저 사람이. 태산이 최상구를 가리켰습니다. 복내는 최상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너, 최상구. 최상구도 복내를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은 나 기억 안 나? 20년 전 대륙건설 공사장에서 일하던 박복내야.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때 현장 책임자였지. 안전장치 안 하고 공사 강행한 사람. 최상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공사장 사고로 태산이 부모가 죽었어. 복내는 태산을 보았습니다. 태산아, 저 사람이 내 부모를 죽게 만든 사람이야. 태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때 회장은 현장에 없었어. 다 저 사람이 한 짓이야. 복내는 최상구를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안전비를 빼돌렸어. 그래서 사고가 난 거야.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넌 도망갔지. 최상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내는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윤도균. 복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도 여기 있었구나. 윤도균은 복내를 보았습니다. 희미하게 기억나는 얼굴이었어요. 당신은 나 기억 안 나? 그때 당신 집 앞까지 찾아갔었어.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이 엄마가 아기를 안고 당신 집 앞에서 울었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윤도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태산이 엄마야. 사고로 다쳤는데도 아기만은 지키려고 했지. 복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문전박대했어. 돈 줄 테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지. 윤도균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당신은 알려고 하지 않았어. 복내는 소리쳤습니다. 태산이 엄마는 그날 밤 죽었어. 병원비도 없이. 태산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복내는 태산을 보았습니다. 태산아, 내 엄마는 끝까지 너를 지켰어. 내 목에 그 목걸이를 걸어주고 떠났지. 태산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목걸이가, 그래, 내 엄마가 회장한테 받은 거야. 내가 회장의 핏줄이라는 증거였어. 태산은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복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회장의 손자야. 태산아. 태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손자라고? 윤도균은 태산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내가 내 손자였구나. 태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이 작은 철 조각이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태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일 리 없어. 복내는 태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나한테 맡겼어. 너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내가 널 키웠지. 태산은 복내를 보았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버려진 아이라는 걸 알면 힘들어할까봐.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태산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태산은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혼란. 저를 버리셨죠? 태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도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태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집 앞까지 찾아갔다며요. 어떻게 몰라요? 나는 그때 비서가 처리한다고 했어. 돈을 주고 해결한다고. 윤도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태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윤도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태사는 윤도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칼을 든 손이 떨렸어요. 지금 죽일 수도 있어. 복수할 수 있어. 하지만 태사는 칼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최상구가 움직였습니다.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는 거였어요.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돼. 복내가 소리쳤습니다. 태사는 최상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최상구도 달렸어요. 눈밭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최상구는 빨랐지만 태사는 산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태산이 소리쳤습니다. 최상구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앞에 절벽이 있었어요. 최상구는 멈춰섰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꼼짝 마세요. 태산은 칼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최상구는 비웃었습니다. 넌 날 죽일 수 없어.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내 눈빛이 말해줘. 넌 착한 애야. 최상구는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지. 최상구가 태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태산은 옆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최상구의 칼이 태산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으악! 태산은 넘어졌습니다. 눈밭에 쓰러졌어요. 최상구는 태산 위로 섰습니다. 칼을 들어 올렸어요. 이제 끝이야. 그때 복내가 뛰어왔습니다. 손에 큰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 나쁜 놈. 복내는 나뭇가지로 최상구의 머리를 쳤습니다. 최상구는 비틀거렸어요. 할머니. 태산이 일어나 최상구를 밀쳤습니다. 최상구는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 최상구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태산과 복내는 절벽 끝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상구는 눈밭에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죽었을 거야. 복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태산은 다리를 절뚝이며 윤도균에게 돌아갔습니다. 윤도균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회장님. 윤도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산아, 나를 죽여도 돼. 내가 잘못했어. 태산은 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윤도균을 보았어요. 살릴지 죽일지. 그 선택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태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윤도균은 놀라 태산을 보았습니다. 왜? 죽이면 저도 회장님처럼 되니까요. 태산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요. 엄마도 아빠도 돌아오지 않아요. 윤도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복내는 태산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태산아. 정말 잘했어.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가 오고 있었어요. 복내가 말했습니다. 구조대가 온다. 이제 내려가자.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도균을 부축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래. 고맙다. 세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오두막은 여전히 타고 있었어요. 태산의 집은 사라졌지만
태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야. 태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산 아래에 구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윤도균을 들것에 눕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래. 이 아이 덕분에 살았어. 의료진은 태산도 치료하려 했습니다. 학생, 다리 다쳤네요. 치료해야겠어요. 괜찮아요. 아니야, 치료받아야 해. 윤도균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야. 잘 돌봐줘. 의료진은 놀라 태산을 보았습니다. 태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만 끄덕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이었어요. 태산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사람들은 분주했어요. 태산은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태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산아, 괜찮니? 네, 할머니. 저 회장, 만날 거니? 태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복례는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결정해. 할머니는 내 편이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강태산 학생이신가요? 네. 저는 대륙건설 법무팀입니다. 회장님께서 학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태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요? 네, 가능하시다면. 태산은 복례를 보았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녀와. 할머니 여기 있을게. 태산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법무팀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특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태산은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병실이었습니다. 윤도균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들어오자 윤도균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태산아, 왔구나. 네. 태산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어색했어요. 앉아라. 윤도균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산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다리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윤도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산아, 나는 내게 사과하고 싶어. 사과요? 그래. 내 부모님을 지키지 못했어. 내 엄마가 찾아왔을 때 문전박대했지. 윤도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회사만 생각했어. 돈만 생각했지. 사람은 뒷전이었어. 태산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내가 날 살려준 건 기적이야. 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태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살렸는지 그냥 죽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윤도균은 태산을 보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윤도균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받아줘. 이게 뭐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야. 내가 내 손자라는 증거지. 태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윤도균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산 일부를 내게 상속하는 서류야. 태산은 놀라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받아야 해.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태산아,
윤도균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야. 비록 늦었지만 책임지고 싶어. 태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니? 태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심이요. 진심? 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미안하다는 마음이요. 윤도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태사나. 정말 미안해. 태사는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용서는 못해요. 태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래, 당연하지. 하지만 죽이지 않은 건 후회하지 않아요.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윤도균 회장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최상구 씨 사건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윤도균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태사는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태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며칠 후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대륙건설 윤도균 회장 극적 구조, 수행비서 최상구 살해 미수 혐의로 조사, 20년 전 공사장 사고 재조명. 태사는 병원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았습니다. 윤도균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손자를 찾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윤도균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윤도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20년 전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유가족분들께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태사는 텔레비전을 끄었습니다. 복례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태사나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할머니. 회장이 너를 서울로 데려가고 싶어 한대. 태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는 산이 좋아요. 그래도 생각해봐.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 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복례는 태산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태산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산에는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은 새로운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윤도균이 지어준 집이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졌고 난방 시설도 있었어요. 하지만 태사는 여전히 산에서 살았습니다. 서울로 가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태사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예전처럼 바구니를 들고 걸었어요. 산은 평화로웠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어요. 약초를 캐다가 태사는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사람이 보였어요. 윤도균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회장님? 태산이 놀라 다가갔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너 보러 왔지. 윤도균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태산아, 정말 서울로 안 올 거니? 윤도균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학교는? 마을 학교에 다니기로 했어요.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죄송해요. 아니야, 미안할 것 없어.
내 선택을 존중해. 윤도균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줘. 이게 뭐예요? 열어봐. 태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내가 차고 있던 그 목걸이 기억하지? 내가 내 엄마에게 준 거였어. 네. 이건 새로 만든 거야. 똑같은 모양으로. 태사는 목걸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태산에게. 할아버지가. 태사는 목걸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날 살려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윤도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태산아, 나는 법정에 설 거야. 법정이요? 그래. 20년 전 사고에 대해 내 책임을 인정할 거야. 태사는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처벌받으실 수도 있어요. 알아. 하지만 해야 해. 그게 맞는 거야. 윤도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너 때문에 배웠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윤도균은 법정에 섰습니다. 뉴스는 또다시 떠들썩했어요. 윤도균 회장, 과거 공사사고 책임 인정. 유가족에게 정식 사과. 법정에서 윤도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돌아가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유가족들이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윤도균은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대륙건설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윤도균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이 맡았습니다. 윤도균은 재산의 절반을 사고 유가족과 산골 마을에 기부했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어요. 태산이 사는 마을에도 새 학교가 생겼습니다. 태산은 그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개학식 날 태산은 새 교복을 입었습니다.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복내 할머니가 태산을 배웅했습니다. 태산아, 잘 다녀와. 네, 할머니.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알았어요. 복내는 태산의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연탄처럼 말이야. 연탄이요? 그래. 연탄은 뜨겁게 타면서 남을 데워주잖아. 너도 그래. 회장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 태사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태사는 교실로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태산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태산 학생이지? 여기 앉아. 태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는 민수야. 나는 태산이야. 잘 지내자. 태산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산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배우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방과 후 태산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두막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오두막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윤도균이었어요. 회장님? 태산아, 왔구나. 윤도균은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저녁이야.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었어. 태산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없을 수도 있어. 할아버지 요리 실력이 형편없거든. 괜찮아요. 두 사람은 오두막 앞에 앉았습니다. 태산은 도시락을 열었어요. 김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정말?
태사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윤도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윤도균이 물었습니다. 태사나 나를 언젠가 할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태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태사는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아요. 윤도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창밖으로 눈보라가 멈춘 산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태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끝내 사람을 선택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태산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윤도균도 살렸어요. 태산은 처음으로 산이 아닌 세상 쪽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